지금 한국 경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신호,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진퇴양난.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힘든 정말 꽉 막힌 상황인 거죠. 이 사자성어 하나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보면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쪽에서는 경기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를 계속 위로 밀어 올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충돌,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보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공식인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약해진 원화 가치를 지켜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오히려 높게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거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개의 축, 그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첫 번째, 바로 원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환율 보면 정말 한숨부터 나오죠.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67원 선까지 주저앉았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환율이 높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하락 속도예요. 보세요. 불과 한 달 사이에 3% 넘게 가치가 사라졌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5% 가까이 빠진 겁니다. 정말 가파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강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축이 원화였다면 이제 폭풍의 두 번째 축을 볼 차례입니다. 바로 채권 금리인데요. 특히 30년 만기 장기 국채 금리가 3.2%까지 치솟았다는 점, 이거 정말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기업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아주 직접적인 위험 신호거든요. 그럼 채권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것도 원인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일단 원화가 약하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긴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시장에 쫙 퍼지는 거죠. 그러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아, 그럼 한국 채권 매력 없네? 하면서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금리는 더 오르고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자, 약한 원화 그리고 높은 채권 금리, 이 두 가지가 따로 돌 때도 문제지만 이게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의 시작입니다. 마치 도미노 첫 조각이 쓰러지듯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충격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 위험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시작은 약한 원화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비싸지겠죠? 그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요. 물가가 오르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올려야 할 판입니다. 그럼 기업들은 돈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불안감들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무슨 경제 뉴스에나 나오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진 주식, 펀드, 심지어는 부동산 가격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이 위험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생존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 지금은 절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정말 위험해요. 둘째, 이제 채권금리 떨어지겠지 하면서 섣불리 장기 채권에 들어가는 거요. 이건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은 무조건 공격보다는 방어입니다. 핵심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현금이 왕이다.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둘째, 환율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두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 내 돈부터 지키자는 방어적인 자세로 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 예를 들면 수출 기업 같은 곳을 찾아 나서는 기회 포착형 접근법이죠. 그런데 어떤 전략을 선택하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때는 이 정도 손실 나면 무조건 정리한다는 자기만의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한 곳에 몰빵하는 투자는 지금 같은 시기엔 정말 피해야 합니다. 자, 오늘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을 담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소나기를 피할 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 비가, 이 폭풍이 언제 그칠까 예측하는 것보다 일단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다가오는 이 거센 폭풍 후에 맞설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가? 2025년 11월 20일, 오늘 저희는 금융탐정이 돼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던져진 두 개의 사건 현장이 있거든요. 바로 치솟는 환율과 급등하는 국채 금리입니다. 네. 언뜻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죠. 맞아요. 보통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서 좀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를 위협하고 있고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이 이상한 조합이 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서들이 가리키는 진짜 위험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깊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환율이 올랐다,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현상만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서 우리 자산시장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족쇄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족쇄요. 네. 그리고 그 족쇄를 어떻게 피하거나 어쩌면 역이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탐정처럼 현장의 증거물부터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니까 상황이 더 실감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67원까지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리적 마지노선을 훌쩍 넘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한 달 만에 원화 가치가 3% 넘게 빠졌고요. 1년으로 보면 거의 5% 가까이 하락한 셈입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달러로 표시된 내 자산 가치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현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증거물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국채금리 말씀이시죠?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28%까지 올랐다. 이게 숫자만 들이면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건가요? 이건 시장 전체에 돈 빌리는 비용이 엄청 비싸졌습니다 하고 외치는 확성기 같은 거예요. 아, 확성기. 네. 국가가 3.28%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신용도가 그보다 낮은 회사나 개인은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그 돈의 가격표가 계속 올라가는 아주 힘든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의 용의선상을 한번 좁혀보죠. 범인은 내부에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 있나요? 공범이라고 봐야죠. 공범이요? 네. 외부 용의자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죠. 아, 미국? 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시장을 그냥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강달러 현상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내부 공범은 누군가요?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지금 한국 경제, 그러니까 내수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집안에서 보일러를 아주 뜨끈하게 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창문, 즉 환율이 태겨서 바깥에서 영하 20도 찬바람에 쌩쌩 들어오고 있는 거죠. 보일러를 떼면 뗄수록 열이 그 깨진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보일러를 떼는 행위가 바로 금리 인하인데 이걸 해버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깨진 창문이 더 활짝 열리는 꼴이 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딱 정책 엇박자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한데 싶어서 주식하고 채권을 동시에 내다 파는 셀코리아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국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원인까지 파악하고 나니까 이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게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고 경고하던데 첫 번째 도미노는 뭔가요? 첫 번째 도미노는요, 우리 장바구니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이건 아주 직관적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석유, 가스, 밀가루 이런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와도 예전엔 1,300원만 주면 됐는데 이젠 1,460원을 줘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원가 부담이 정말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그럼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할 테고 결국 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시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물가가 또 오르니까 경기가 나빠도 금리를 내릴 명분이 더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고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제 계좌랑 직결되는 얘기라 정신이 번쩍 드네요. 두 번째 연쇄 반응이 자산 가격 조정의 위험이라고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까지 끌어내리는 건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국채는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기는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하거든요. 기준점이요. 네, 자산 시장의 해발 0m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기준점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건물에 주춧돌이 빠지는 것처럼요. 주춧돌이 빠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가장 안전한 주체가 보장하는 국채에만 투자해도 연 3.28% 이자를 준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당신이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만 투자를 고려하겠죠. 그렇죠. 즉,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채권을 많이 가진 보험사나 금융기관들은 당장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니까 몸을 사리게 되고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를 줄이고 그럼 결국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 가격이 재평가받는 연쇄적인 충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외국인 자금 이탈로 귀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들의 마음에 따라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이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고리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일수록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우리 시장의 광산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거죠. 카나리아요. 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원화 약세.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달러 가치가 줄어드니 환차손이죠. 금리 상승. 내가 사둔 한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평가 손실입니다. 양쪽에서 다 맞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과 채권, 양쪽에서 얻어맞을 위험이 커졌는데 굳이 한국 시장에 돈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다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로 이어지니까 환율은 더 오르고 채권을 파니까 금리는 더 오르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국채의 최대 위험 요인은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라고까지 했다는데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네요. 네, 모든 것이 정말 거미줄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알겠는데 솔직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돈을 어디에 둬야 하나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위험 신호가 사방에 켜진 것 같은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어떤 이정표들을 좀 보라고 하나요? 지금은 숲하고 나무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몇 가지의 핵심 점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어쩌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환율에 민감한 기업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아, 모든 기업이 똑같이 얻어맞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항공사나 식품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항공사는 항공료를 달러로 사와야 하고 식품회사는 국제 곡물을 달러로 사와야 합니다. 그렇죠. 비용이 다 달러로 나가네요. 네, 매출은 원화로 발생하는데 비용은 달러로 나가니까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죠.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같은 시기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해외에서 달러로 벌어 국내에서 원화로 쓰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은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환차액을 볼 수도 있어요. 아, 그건 흥미롭네요. 하지만 요즘 트럼프 2기 관세 문제로 시끄러운데 달러로 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힌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량 수출 기업이라는 단서 뒤에 관세 리스크가 적은 업종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아, 단순히 해외 매출 비중만 볼 게 아니라 그 매출이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까지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봐야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정표는 금융기관 리스크, 특히 부동산 PS 문제겠군요. 이게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뇌관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곳이 바로 빚 많은 주체들이죠. 특히 만기가 줄줄이 돌아오는 건설사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재조달, 그러니까 네, 빚 돌려막기에 실패하는 기업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아까 말씀하신 광산 속 카나리아, 즉 외국인 자금 흐름이겠네요. 네, 매일 발표되는 외국인 매매 동향을 그 어느 때보다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동시에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 그건 정말 강력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환율, 금리, 주가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죠. 자, 상황 진단과 위험 신호 확인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은 공격수보다는 수비수가 되어야 할 때 같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돈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명확하게 제시된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채 물타기는 금지입니다. 아, 물타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 이제 고점이겠지라는 생각, 이게 정말 위험한 유혹이거든요. 섣불리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환율이 진정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기 전까지는 금리가 어디까지 튈지 아무도 몰라요. 둘째는 레버리지 투자 축소겠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요. 물론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 신용융자나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작은 손실을 감당 불가능한 큰 손실로 키우는 지름길이에요. 네.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지 판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 앞서 이야기했던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주 접근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PF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불확실성에 베팅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명심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방패를 드는 전략부터 알려주시죠. 방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고전적입니다. 현금 비중 확대. 아, 현금. 네,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거죠. 이럴 땐 다들 공격수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벤치에 앉아서 물 마시면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벤치가 바로 현금이고요. 맞습니다. 자산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언제든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이나 MMF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패가 되겠네요. 훌륭한 보험이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 ETF 같은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내 자산 가치를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채권에 꼭 투자하고 싶다면 변동성이 큰 장기채 대신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그럼 수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방법도 있을 텐데요. 방패와 창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기회 포착형 전략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우량 수출 기업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 다시 수출 기업이군요. 네, 원화 약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으니까요. 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가 적은 업종인지 반드시 선별해야 한다는 전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창은 없을까요? 경기 침체에도 수요가 꾸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라면을 먹고 통신 요금을 내죠. 그렇죠. 이런 필수 소비재나 통신주 같은 방어주, 혹은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빛을 발하는 고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두 가지예요. 철저한 선별, 그리고 분산 투자. 아, 절대 한두 종목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지금 시장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화 약세가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신흥국형 금융 불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섣부른 낙관론에 기대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수비 전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 예를 들어 과거에 가동했던 채권 안정 펀드 같은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환율과 금리라는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경제와 당신의 자산 전체를 뒤흔드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이 간서들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위험을 피하면서 기회를 잡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 위기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처럼 반복되는 환율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과연 한국 경제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넘어서 미래에 이런 종류의 국가적 리스크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당신만의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